자, 지난 시간 이어서 공부 방법 계속 보겠습니다. 항목 9번이죠. 중요하다고했어요.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별표하셨잖아요. 모의고사를 치면서 시험 감각을 기르자.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 공인모에서는 5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매달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 볼 거예요.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하시고요. 아마 저희 학원에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예.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문제를 강조하지만 최고 좋은 문제가요, 기출문제예요. 두 번째가 모의고사입니다.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매달마다 시험 치게 되면 공부를 더 하게 돼 있어요.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번째를 보시면요, 그 효과가 밑줄 되어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 감각. 아마 처음에 모의고사 보시면 시간이 늘 모자랄 겁니다. 자꾸 보게 되면 그런 시간 안배가 돼요. 두 번째, 비록 모의고사가 가짜 시험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긴장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백신 맞으셨죠? 코로나. 그 주사 맞기 전에 긴장 안 되던가요? 긴장되잖아요. 맞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은 특히 내일 시험 친다 하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긴장이 돼가지고요. 시험 이제 받아보세요.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긴장감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컨디션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한 5번, 6번 보시면 긴장이 되거든요. 그 자기만의 이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긴장감일 때 최고의 컨디션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럼 그 긴장감을 시험장에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항상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긴장감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답안 작성의 테크닉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시험장 갔더니 시험은 다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답안 맞긴 반쯤 하다 보니까 종이 땡 쳐버려가 뺏겨버리면 시험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항상 실수 없이 치려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답안 작성에 무리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면 모의고사 효과는 뭐냐? 첫 번째가 시간 안배. 두 번째는 적절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내만의 리듬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답안 작성 요령까지도 습득하게 되면 시험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백에다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세 가지는 이분이죠. 공신이죠. 이분이 강조하는 건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4번 한 개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문 숙달입니다. 모의고사도 출제하는 교수님이 정말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집중을 하거든요. 절대 문제를 어설프게 낼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 패턴에 맞춰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출문제건 모의고사는 모든 이 지문들이 하나같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보고 지문 숙지하고 모의고사 또 지문들을 숙지하게 되면 저절로 시험 가면 편하게 봅니다. 이거 내가 늘 봤던 지문이네. 지문 숙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요, 지문에 강해집니다. 시험이 우스워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정말 문제만큼은 중요하니까 많이 푸셔야 되거든요. 어쨌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강조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5월달부터 치는 모의고사만큼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점수가 못 나와도 무조건 응시하시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기본서 한 권에 문제집은 2권 이상을 버려요. 계속 문제풀이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때 문제 2권은요, 내년 7월달, 8월달부터, 7월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가서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풀게 되면 그냥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푸느냐? 두 번째 줄, 밑줄 되어 있잖아요. 문제집을 푸는 경우에는 틀린 문제는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요, 내가 맞는 것은 늘 맞게 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항상 내가 틀린 문제는 앞으로 또 나와도 또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틀린 지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틀린 지문. 그래서 이 틀린 문장도 중요한 흐름이라면 여기다가요. 암기 노트. 틀린 지문 있죠. 중요한 것도. 여기다가 한 줄, 두 줄 넣어주면서 자꾸 봐야 됩니다. 틀린 지문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시험에 강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 11번입니다. 11번은요. 시험장 당일날입니다. 내년 10월 29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에 되어 있죠.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쉬운 문제.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험이요. 결혼이건 민법이건 이상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합니다. 보통 시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지 한 달 전쯤 돼가지고 한 달 전쯤에 따로 출전을 미리 8달부터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출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한 3명, 4명을 따로 이제 뽑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지 보는 전부터 이제 문제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전국의 수험생들 또 뭐랄까요? 5차, 탈차 교정하고 문제 난이도 체크하려고 하면 또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전국적으로 또 뽑아요. 각 학교마다 막 1등 하더라, 2등 하더라 합격 있잖아요. 합격생들. 뽑으면 같이 합숙합니다. 아시겠어요? 출제원들은 문제를 출제하고 그 문제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제 별도로 또 전부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예. 그럼 이 문제가 대개 상중하로 구분되잖아요. 상급 문제는 출제원들이 이거 틀리라고 내 문제입니다. 이런 거 풀지 말래 말입니다. 상급 문제는 일단 지문이 깁니다. 길고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읽고 답 절대 안 나옵니다. 읽고 또 읽고 2번, 3번 읽게 되면 되게 감이 잡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 푸는데 4분, 5분 걸려요. 쉬운 문제 있죠. 쉬운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얘는 4분, 5분 걸린다면 얘는요. 문제 푸는데 10초, 20초 만에 답이 팍 보여버립니다. 점수가 똑같잖아요. 예. 굳이 이런 문제는 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풀어본들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문제는 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레벨만 풀어도 모든 과목은 70점 넘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레벨이 한 8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급 문제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너네 문제 풀 수 있거든요. 항상 문제에 푸는 ABC 가장 기본은요. 쉬운 문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려운 문제 매달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될 거예요. 160점. 그럼 이제 요 문제만 관리하더라도 능히 75점, 80점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됩니다. 또 11번에서는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원래 1차 민법하고 개론이잖아요. 원래 민법이 어려웠어요.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론이 평소보다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볼까요? 어려운 것부터 풀었다. 그럼 우리 시험이 50분, 100분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어려웠거든요. 이거 다 읽고 풀다 보니까 한 60분 걸렸습니다.
어려우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학교는 푸는데 40분 남아서 40분 갖고 이 과목 풀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절대 못 풉니다. 시간 낭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려운 과목 먼저 푸니까 쉬운 과목이면 40분에 다 푼다는 게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지. 이때부터는 막 당황해서 마음이 쫓겨 가요.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요. 결국은 풀다가 한 줄 쫙 걷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죠? 원래 같은 시험은 거꾸로 풀어야 됩니다. 쉬운 과목을 먼저 풀고 쉬운 과목을 한 40분을 끝내놓고 어려운 과목을 뒤에 풀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항상 문제 푸는 정석은요. 쉬운 문제 풀고 쉬운 과목 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탈리기 못해요. 자신감이 생겨요.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다가 무조건 못 박으면 안 돼요. 나는 민법부터 풀어야지. 나는 학기론부터 풀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그의 힘에 따라서 쉬운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정석이 된 말입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고 쉬운 과목부터 푸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문제풀이만 강조하는 게 7분부터 11분까지입니다. 그만큼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이 반드시 학기 가는 공부 방법 11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강조했는 게 요 별표 3개죠. 그죠? 별표. 첫 번째가 집중력이죠. 두 번째가요. 암기 노트예요. 암기 노트. 암기 노트는 11월, 12월은 쉬세요.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굳이 어려운 파트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본 과정 들어갈 적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암기 노트. 세 번째. 바로 모의고사죠. 당연히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그건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스스로 구입하셔가지고 관리하시고 내년 5월부터 모의고사만큼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경험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꼭 별표를 치고 지켜달라고 했어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공부 방법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혔을 겁니다. 예,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방법을 알고 하게 되면요. 출발이 달라집니다. 예, 차별화돼요, 공부가요. 예. 자,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개론 기출문제 경량 분석이죠. 올해시험입니다. 자, 32회 학개론 기출문제 경량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개론 과목을 시작하시면 학개론의 전반적인 전체 목차관인데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가려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를 겁니다. 모르지만 제가 이 목차를 짚고 넘어오면서 이런 게 중요하다 짚어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중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제 경량 분석표를 보기 전에요. 자,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 과목이 1차 과목이거든요. 시험 보게 되면 학교는 먼저 시험 보죠. 다음에 민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전략을 짜요.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어가면 합격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년 목표는 학개론 60점, 민법 60점 목표랍니다.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지껏 시험은 1차 과목의 특징은요. 둘 다 비슷하게 안 나와요. 결론. 한 과목은 어렵게 나와요. 한 과목은 쉽게 나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과목은 어렵게 나오고 한 과목 쉽게 나오는데 똑같이 유시점을 비중을 둔다.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은 예를 들어서 원래 같으면 민법이 어려웠잖아요. 민법을 이렇게 60점 잡아두고요. 학교는 쉬웠다면 쉬운 과목은 70점 잡아야 됩니다. 그럼 평균 65점이잖아요.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60 잡지 마시고 어려운 과목 60점, 쉬운 과목 70점 아주 편안하게 합격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참고로 자, 1차는 둘 중에 한 과목 어렵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2차는 2차. 2차 시험은 제가 맡은 과목은 아니지만 2차가 공법, 중개법, 세법, 공시법이죠. 네. 그럼 이제 일단 책이 4권이니까 4과목 잡을게요. 그 중에서 매년마다 어떻게 되느냐. 2차 과목은 보통 한 과목 반 정도가 어렵게 나와요. 예를 들면 공법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세법, 공시법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한 과목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대개 이제 2차 과목은 한 1.5 과목 정도. 원래는 중개법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뭐 등기법이 어려웠나? 예. 어쨌건 2차 과목은 전반적으로 공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법이나 공시법 중에서 한 과목이 좀 까다롭게 나와요. 자, 1차 과목인데요.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과정을 분석해 볼게요. 30회 시험. 31회. 작년이죠. 올해 32회 시험. 최근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30회 시험은요. 학교는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민법이 쉬웠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려운 거 얼마큼 어려운 실감이 안 드실 거예요. 요 편이 뭐냐면요. 제가 가끔씩 시험장에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빨리 받아서 또 문제도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당일날 1차 딱 끝나면 우르르 나오잖아요. 1차 본 분들이 나오면 물어봅니다. 원래 결혼이 어려웠어요. 민법이 어려워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결혼이 어려웠잖아요. 그분들이 얼굴이 노래져요. 대답을 못해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어려운 거면 그런 수준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 저는 말로서 표현하지만 심리학에서는요. 체감 온도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표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32회 때 작년심이죠. 학교는 어려웠어요. 얼굴이 노래집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얘가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그런데 드디어 원래 뒤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다들 민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얘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항상 둘 중에 한 과목은 꼭 어렵게 내요. 내년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시험은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출전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과거를 본다면 이전에도 학교는 계속 어렵게 나왔어요. 쉬웠고. 올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내년 시험은 이대로 가면 모르겠지만 예년처럼 간다면 학교론을 어렵게 내기가 좋아요.
그 근거를 설명드릴까요? 왜 학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굴이 노래지고 힘들어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학교는 계산 문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안 풀어요. 만약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나온다면 저도 포기할 겁니다. 풀지 마세요. 이걸 하든지 말든지 그런 문제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 문제 비중이 10문제 가까이 나와요. 10문제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30회 시험 계산 문제가 9문제 나왔어요. 작년 시험 계산 문제 9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시험도 계산 문제는 10문제 나왔어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포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었을 때 1차는 여유있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제 수업을 듣게 되면 계산 문제 강해집니다. 계산 문제 강해져요. 자, 요거 그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시험은 알 수가 없지만은 예년에 전반적으로는 학교론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민법이 쉬웠다면 이제 감 잡히죠. 쉬운 과목은 70점, 어려운 과목은 60점.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출제 최근 흐름 3년치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학교론만 목차 봅니다. 프린트 볼게요. 표가 나와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말사반을 보게 되면 꼭 이 목차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학교는 크게 3편입니다. 3편. 제 1편부터 봅니다. 제 1편은요. 그 뒷페이지 프린트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1편은 부동산학 총론. 내려가서 2편은요. 강론이죠. 그럼 뒷페이지 보시면 제 3편이 감정평가로입니다. 크게 세 편으로 나눠집니다.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하나씩 볼게요. 먼저 1편 총론 파트가 목차가 2개 있죠. 그러면 1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고요. 2장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이렇게 구분됩니다. 참고로 1편이 총론인데요. 그럼 1편 총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총론 옆에다가 괄호 3 적어줘요. 괄호 3. 매년마다 평균 3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3문제. 그러면 목차가 1번, 2번이죠. 가장 오른쪽에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2문제 나왔죠. 다중주택과 토지의 분류. 부동산 특성에서 자연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원래도 예외 없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3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알듯이 내년 시험도 대충 이렇게 흐름대로 가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1장 개념 분류에서 2문제점 나오고 특성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제 2편 내려갑니다. 강론. 자, 강론이 또 다시 목차가 6개 장으로 나눠집니다. 1장 부동산 경제론, 2장 시장론, 3장 정책론, 4장 투자론, 5장 금융이죠. 마지막으로 6장 개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볼까요? 부동산 경제는요. 다시 목차가 2개입니다. 1번 부동산 수요 공급,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참고로 1번 수요 공급에다가 또 숫자 적어주세요. 3에서 5 이렇게 적어주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수요 공급은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가 나와요. 보통 서너 문제인데 올해는 5문제 나왔죠. 그럼 참고로 자, 수요 공급 목차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그럼 1번에 이렇게 하세요. 목차에다가 별표하세요. 자, 이 별표 의미가 뭐냐? 얘가 바로 핵심 단원. 제가 지금부터 별표를 5개 쳐드리는데 첫 번째 별표잖아요. 이 별표가 뭐냐? 보통 이 별표 친 부분이 핵심 단원인데 여기서는 주로 5문제 안팎의 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별표가 나왔어요. 수요 공급입니다. 오른쪽에 출제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 가격 탄력성, 두 번째가 탄력성 괄호 전화기 그림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이 이상하죠. 글씨도 굵게 돼 있고 또 괄호 전화기가 있죠. 이건 뭡니까? 전화기. 전화기요. 전화기가 되면 숫자가 떠오르요. 다이얼. 그러니까 얘는 바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전화기 표시가 계산 문제를 말해요. 그럼 잘 볼까요? 아니,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이론 문제가 나왔고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왔고 탄력성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다음에 세 번째 균형 가격 결정을 묻는 문제가 화살표 2문제 나왔죠. 그리고 또 굵은 글씨 균형 가격 전화기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과 균형 가격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또 계산 문제 몇 문제죠? 2문제. 2문제.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2장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괄호 적어줍니다. 1 적어주고 경기 변동은 늘 한 문제가 나와요. 물론 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올해 시험은 경기 변동이 전화기 내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거미집 이론을 묻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경제론이고요. 2장 내려가죠. 부동산 시장. 목차가 2개죠. 1번 부동산 시장, 2번 입지 및 공간 구조로입니다. 먼저 1번 부동산 시장에다가 괄호 적어줄래요? 1에서 2 적어주고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참고로 원래는 한 문제가 나왔죠. 효율적 시장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목차 2번 내려가죠. 입지 공간 구조로입니다. 이 부분은 괄호 적어줍니다. 2에서 3 적어주고요. 보통 부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시험은 4문제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죠? 올해 출제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좋아했구나. 많이 나왔네, 그죠? 참고로 4문제가 이론 문제 2문제, 계산 문제 2문제네요. 이론 문제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론이고요.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왔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과 입지계수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무려 2문제가 나왔습니다. 3장 내려가죠. 부동산 정책. 자, 3번에다가 요거 하세요. 별표. 핵심 단어입니다. 별표는 뭐라고 했죠? 5문제 안팎의 문제가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차에다가 괄호 적어줍니다. 4에서 5 적어주고요. 주로 너댓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핵심 단어입니다. 목차가 5개죠. 1번 부동산 문제, 2번 정책의 의의와 기능, 3번 토지정책, 4번 주택정책, 5번 조세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는 4문제가 나왔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첫 번째가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두 번째가 현재 투기 억제제도, 세 번째가 부동산 거래 규제, 네 번째 조세. 참고로 자, 정책은요. 현재 시행 정책과 현재 투기 억제 제도는 책에서는 보기 힘든. 왜? 현재 시행 중이니까. 쉽게 말하면 시사적인 문제가 돼요. 정책에서는 기본성이 없는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정책 부분은요, 꼭 기본서의 내용이 아니라 현재 흐름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적당히 이제 요령으로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4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 이거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핵심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6에서 7 적어주고 6, 7문제. 아주 중요해요. 자, 목차 보시면요. 1번 투자의 의,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3번 포트폴리오 이론, 4번 화폐 시간적 가치, 5번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올해 시험은 6문제가 나왔죠. 계산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2문제죠. 2문제. 계산 문제도 중요해요. 6문제 가운데 이론 문제가 4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포트폴리오, 두 번째가 수익률, 세 번째가 화폐 시간 가치, 네 번째가 투자 분석 기법.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요. 투자 분석 기법 계산 문제,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이거 잘 보니까 특이하죠.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2문제가 집중되었어요. 투자 분석 기법이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원래 투자는요, 화폐 시간 가치와 투자 분석 기법에서 집중이 되고 있구나. 다음에 목차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금융도 핵심 단어입니다.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적어주세요. 5에서 6 적어주고 대여섯 문제가 나와요. 대여섯 문제 중요합니다. 목차는 4개죠. 1번 금융개설, 2번 저당 대출 제도, 3번 저당 유동화 제도, 4번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은요, 6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5문제가 이런 문제네요. 먼저 금융개설 부분에서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다음에 저당 대출제도, 저당 담보증권, 다음에 저당 상반부, 이렇게 이런 문제가 5문제 나왔고, 원금 균등상환을 묻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에서 총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6번 내려갈까요? 부동산 개발 관리입니다. 개발 관리는요, 목차가 4개 나오죠. 1번 이용활동, 2번 개발활동, 3번 관리활동, 4번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럼 일단 문항수를 체크합니다. 1번 이용활동은 이렇게 괄호 1 적어주고요. 원래는 출제가 안 되었죠. 그러면 괄호 1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하세요. 화살표 이렇게. 이건 뭐냐면요, 이용활동은 한 문제 가능한데 거의 안 나온다. 여지껏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규 진도 수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최근에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이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설명할 겁니다.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다음에 2번 개발활동은요, 괄호 2 적어주고 2문제가 잘 나와요. 2문제. 원래도 2문제 나왔죠. 그래서 개발을 묻는 종합 문제가 한 문제, 다음에 민간 투자사업 방식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번 내려가죠. 관리활동. 관리활동은요, 괄호 1 적어주고 주로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나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꼭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한 해 안 나오면 다음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리가 나와주면 좋아요. 왜? 내용이 쉬우니까요. 4장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여기다가 괄호 1 적어주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데 올해 시험은 2문제가 나왔잖아요. 관리에서 2문제가 나온 적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는, 마케팅은요, 내년 시험은 한 문제로 나왔으면 나왔지 절대 2문제는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론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제3편 감정평가론도 중요합니다. 핵심 단원이니까 별표하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문항수는요, 괄호 적어줄래요. 6에서 7 적어주고 주로 6, 7문제까지 나옵니다. 목차가 4개죠. 1번 감정평가 총론, 2번 3방식, 3번 감정평가 규칙이죠.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나와요. 자, 총론 파트에서 한 문제 나왔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총론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간평을 포기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런데 저는 포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나올 거면 공부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짚어드릴 거예요. 남들이 포기할 때 어려워요. 결코 포기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요, 3방식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3문제 나왔죠.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2문제입니다. 감가수정 방법 이론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계산 문제가요, 수익 가격과 공시지가 기준법이 각각에서 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3방식이 학교론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절대 소홀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까지는 제가 꼭 정리를 해드릴게요. 3번 감정평가 규칙도 배냐마다 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 그리고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공시지가 들어보셨죠? 공시지가. 이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총 6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내용을 전혀 몰라도 제가 총 3개 편이고 또 굳이 핵심 단어는 별표를 체크해가지고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별표가 총 몇 개입니까? 별표? 5개죠. 5개.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아, 학교로는 핵심 단어는 5개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난히 통과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얘가 핵심 단어입니다. 별표가 5개잖아요. 첫 번째가 수요 공급율입니다. 올해 5문제 나왔죠. 두 번째 별표가 부동산 정책이죠. 4문제 나왔습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원래 6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4번째가 부동산 금융입니다. 원래 6문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입니다. 올해 6문제 나왔습니다. 핵심 단어. 평균 전부 다 5문제가 넘어가잖아요. 평균 치면요. 전부 다 하면요. 총 27문제.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40문제죠. 40문제 가운데 27문제는 3분의 2가 충분히 넘어갑니다. 사실 올해 시험은요. 이 5개 파트가 문제가 적게 나온 겁니다. 원래 적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30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로는 이 핵심 파트 5개만 잘하게 되면 이미 3분의 2는 전부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만 잘한다면 학교로는 절대 점수가 나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좀 더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신경을 쓰게 되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서 목차 5개로 중요한 것 분석을 했고요. 다음에 샵 표시예요. 샵 표시가 뭘까요? 가만 잡히죠? 얘가 바로 전화기인데 일일이 전화기를 그리려고 하니까 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그리지 말고 샵 표시는 바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 강좌 안 하면요.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나중에 포기합니다. 학교는 이거 포기해버리면요. 좋은 요소 못 나옵니다. 예,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고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되게 적게 나오면요. 8문제. 보통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포기해요. 안 풀어요. 공부를 안 해요. 오히려 학교는 점수 잘하는 분들은요. 얘를 노립니다. 오히려 쉽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산 문제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유가 2가지입니다. 계산 문제가 왜 어렵지? 왜 어렵지?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유가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첫 번째는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분들 많잖아요. 나이 많다고 계산 문제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나이가 많대. 2번째는요.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 수학 공부했잖아요. 공식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 이제 머리가 나쁘대. 수학도 못했고.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수학도 못했고 다 까먹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계산 문제 내가 학창시절 때 수학을 못해서 계산 문제 못하겠대요. 변명입니다. 아시겠어요? 결론입니다. 이거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산 문제는 절대 수학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고 계산 문제는 산수예요. 산수입니다. 여러분 산수가 뭔지 아시죠? 가감성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가감성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는 절대 수학 쉽게 말하면 뭐 로그가 나오고 루트가 나오고 또 미분도 나오고 뭐 적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요. 오로지 뭐 가감성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어렵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감성지에다가 하나만 더 붙일게요. 하나만 계산 문제. 뭐냐면요. 하나만 더 붙이면 분수식은 들어봤죠? 예를 들어 볼게요. 2분의 1 아시죠? 이거 어렵다면 안 돼요. 이런 정도입니다. 2분의 1은 0.5잖아요. 이거 어렵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제가 분수를 좀 더 어렵게 내볼게요. 2분의 숫자 많이 들어갑니다.
계산됩니까? 6, 2. 얼마가 나와요? 3. 이런 정도. 우리 계산 문제는요,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이걸 안 벗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계산 문제는 무조건 뭐죠? 얘는 공식입니다. 공식만 암기하고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볼게요. 루트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로그가 들어가요. 이러면 저도 못 풉니다. 이걸 어떻게 풀란 말입니까? 이런 게 없대 말입니다. 없이 숫자만 그냥 과감 성적만 해버리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하게 되면 계산 문제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지켜보시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럼 학교는 보통 90점 다 넘어가거든. 자, 한 번 더. 저하고 이제 공부 처음 하시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남들 계산하면 어렵다.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남들 따라하는 거예요. 절대 계산 문제는 수학이 아니다. 뭐라고 했죠? 산수예요. 계산 문제 부담 떨쳐버리세요. 계산 문제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목차부터 다 해드렸습니다. 학교론 전체 총론, 강론, 간접평가론 중에서도 특히 핵심 단원 5개가 중요합니다. 요거 집중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좋아지고요. 남들이 다 포기하는 계산 문제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자. 다만 결론은요. 다 풀면 시험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10문제 나온다 하면 적어도 반타작입니다. 계산 문제 마음 비우세요. 마음 다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치더라도 계산 문제는 딱 10문제 가운데 너네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찍는 게 좋아요. 시간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만도 준비를 안 해버리면 이것만 풀어버리면 학교는 무조건 70점 넘어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계산 문제는 그나마 반만 풀자. 푸는 것도 이렇게 가감 성제 정도 풀어주면 충분히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이겨내버리면 학교는 같으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웬만하면 70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 1차 과목은 학교 과목은 민법인데요. 제 과목은 들으시면 다 어느 정도 잘 따라옵니다. 12월, 12월, 1월, 2월 잘 따라와요. 그냥 듣고 복습은 1시간쯤 부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복습 적게 하시고 대신에 민법은 오지랖 공부 많이 하세요. 민법은 복습, 학교는 할 거 왕창 몰아붙여가지고 민법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비중은 민법을 더 많이 두시고 학교로는 제 수만 안 빠지면 돼요. 오늘 수업 들으면서 어렵다 못 따라온 거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들으면 다 따라오게 해드릴 테니까 복습을 적게 하시고 대신에 학교로는 줄이 시간 민법 올인해가지고 많이 하시면 1차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암기를 힘들어해요. 암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암기 특별히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암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암기가 안 돼 하시지 마시고요. 하시지 마시고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암기가 걱정이 된다면 특히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좀 드신 분들은 내 머리가 안 쓰니까 좀 녹이 슬어가지고 구도가 암기가 안 된다 하시지 마시고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65라는 숫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65 법칙이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보시죠? 65 법칙. 65 법칙. 65가 뭐냐? 저는 이 숫자 좋아합니다. 그러면 65 숫자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가 사람이 누구냐? 아시죠? 김연아. 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피겨 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 김연아의 65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비록 올림픽 금메달을 땄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은요. 그 친구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무명 선수입니다. 무명 선수. 그럼 이제 어렸을 때 피기 연습하잖아요. 회전 연습하다가 삐끗해버리면 자빠지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김연아 선수는 넘어지면 그대로 일어서 가지고 그 실수한 그 자세를요. 언제나 65번 반복합니다. 65번.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고 확실한 기술로 내 것으로 만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5라는 실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책을 보면서 오늘 10번 되새겼다. 아닙니다. 10번 되새겨갖고 암기가 안 돼요. 65번 반복하시면요. 암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암기는요.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암기가 안 된다 할 적에는 어쨌건 이 김연아의 65를 떠올리면 내가 아직까지 반복이 부족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기 위해서는 늘 강조하는 게 요거 있잖아요. 암기 노트. 저거. 걸어가면서 보고, 지하철에서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산책하면서 보고. 그러면 암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느낍니다. 자, 까먹어요. 까먹을 때마다 내가 아직까지 반복이 부족하구나. 저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반복합니다. 하니까 내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란 것은요. 항상 제가 오늘 수업 2시간 통해서 첫 번째 11가지 반드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소개해드렸고 이제 학교는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목차 통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왜 계산 문제가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체 1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흐름을 제가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이 시간에. 다음 주는 이제 기본서가 나왔을 거예요. 입문과정이죠. 입문과정. 다음 주부터 기본서 통해서 입문과정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